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 듣기만 해도 어려우신가요? 저도 어렵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은 또 어려워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이 분야를 제대로 알려드릴 의무는 사실 정부에 있는데 그동안은 그러지 못했던 자각, 반성에서 이런 팟캐스트가 출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분야의 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쉽게 알려드리고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저널리스트, 셀럽들도 함께 모셔서 가차없는 증문즉설과 캐도난담의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조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인데요. 현실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무역 분쟁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주력 산업들의 활력저하와 수출 부진 등 갈수록 활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제조업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세계적인 구조 개혁까지 고민해서 이번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산소통에서는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이원주 과장,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맞춤 화장품 스타트업 기업인이신 릴리커버의 안선희 대표님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 제가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오늘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잘 알지만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과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말 그대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이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서 종합 총괄하는 역할을 했고요. 제조업의 경쟁력을 항상 높이고 우리 제조업이 세계 속에서 해나가는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정책을 총괄하셔서요. 제가 늘 뵈면 늘 입술이 부르터 계세요. 너무 늘 너무 안쓰러워요. 예,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 저는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많이 뵀는데요. 예, 어떤 분야 좀 또 특히? 예, 저는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전체 총괄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산업, 반도체랑 스마트폰 이런 쪽을 한 20년 이상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착이 많습니다. 네. 오늘 정말 사실 주인공이세요. 제조업에 진짜 직접 하고 계신 안선희 대표님, 릴리커버는 어떤 회사인지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이따가 많이 얘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네, 저희는 My Skin My Rules라고,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피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뷰티테크 스타트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는 전 화장품 쪽이어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네. 예,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21일이니까 이틀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실 가장 올해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어마어마한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그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하면 어떤 발표인 건가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조업의 환경이라든지 현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조업의 활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그 고민들을 다 모아서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집대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지금 제조업이요. 예. 진짜 많이 어려운 거 맞나요? 어떤가요? 일단 저희가 뭐 장치 산업인 쪽은 네. 반도체 쪽은 뭐 올해 들어서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데요. 네.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네. 특히 뭐 최근에 하웨이 사태도 있지만 그 삼성 스마트폰도 시장 점유율이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가 뭐 시장에서 1, 2등은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도전도 거세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그룹이긴 하지만 네. 뭐 과거에 높았던 뭐 7, 8%대 영업이익률이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네. 떨어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의 주 근간인 전차 산업도 과거처럼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고 나머지 제조업들도 보면 좀 많이 힘들어하죠. 특히 뭐 저희가 과거에 이제 한 20년 전에 구미를 가면 네. 엄청 좋았어요. 네. 그 당시는 뭐 LG 필립스 LCD에 네. 그리고 삼성 휴대폰 공장. 근데 지금 구미 가면 공장이 다 비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PCB 단지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는데 네. 지금 안산에 방문을 해보면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조업들도 좀 더 뭐 원가 경쟁 확보 차원에서 특히 조립 공장들은 특히 처음에 중국으로 갔다가 최근에 베트남으로 많이 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장님,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 저희가 질적 양적으로 세계 6위의 제조업 대국이네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해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얼마나 조금 심각하게 우리의 현실, 제조업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지금 뭐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조업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만큼 진짜 발전시킨 성장의 엔진이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영토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107위 정도 되고요. 인구가 한 28위 뭐 그 정도 되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네. 그것도 변변한 자원도 제대로 없는 그쵸. 나라에서 네. 이만큼 제조업 기반을 일궈냈다는 것 네.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경이적인 일이라고 네. 저희도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세계 6위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렵다는데 세계 6위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사실 진짜 놀라운 세계가 놀랄 만한 네. 일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지금 제조업 생산이나 수출이 이제 세계 6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조선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뭐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우리가 가진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네. 이제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과거처럼 이제 고도의 성장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지체되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진의 영향이 상당 부분 대외적인 여건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좀 대두되고 있고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좀 극심해지고 있고 또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같은 후발국들이 빠르게 추격을 해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성장의 방식 또 새로운 경제 체제라는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 과감한 도전이나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더 이상 담보하기는 어렵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번 전략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센터장님 이게 네. 지금 우리 앞에 5개 국가가 어마어마한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들은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넘어야 되는 그분들의 상황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저희 산업별로 제조업을 좀 다 쪼개서 봐야 되고 과거에는 보시면 뭐 섬유 그렇죠. 회사부터 해서 네.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아까 특히 봉제 공장들이 네. 많았고 그것 네.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좀 이전도 했고 여전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브랜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네. ODM이나 OEM은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산업이 이제 경공업에서 점점점 이제 첨단 산업으로 한국도 많이 변했고요. 근데 사실은 자동차는 아직도 뭐 유럽차, 일본차, 미국차 이랑 크게 경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IT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네. 세계 1등을 다 해버렸어요. 예. 메모리 반도체도 포함 네. 1등을 했고. 예. 그게 하이닉스 만나보면 그럽니다. 네. 삼성전자만 쫓아가니까 2등이 돼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휴대폰은 좀 아쉽게도 LG전자가 좀 한때는 세계 그쵸. 4위 회사였는데 네. 지금 등위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TV는 여전히 삼성, LG가 1, 2등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LCD 디스플레이는 이제 중국이 국가별로는 좀 더 높아졌고요. 네. 그렇지만 올레드 쪽은 또 확고하게 한국이 뭐 정말 삼성 디스플레이든 아니면 특히 TV 쪽
올려야 되는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1등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2차 전지 쪽도 LG화학, 뭐 삼성 SDI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 들어서는 SK그룹도 갑자기 이제 IT의 힘을 많이 SK 하이닉스 인수한 이후부터는 SK 이노베이션이든 상당히 좋은 기존에도 잘했지만 더 많은 쪽으로 경쟁력을 많이 이제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좋았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특히 저희가 심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공지능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한국 기업들이 빨리 쫓아가거든요. 네. 시장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지만 네. 좀 그래도 좀 세계적인 기업들이 너무 우리 지금 정해진 기업들만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근간이 확대되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이게 정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진짜 올인을 해야 되는 제조업은 그렇죠. 예, 비단 산업통상자원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전략도 뭐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눈에 띄는 게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추진을 해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렇게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신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산업을 둘러싼 메가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주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것에 우리의 제조 기반 또 기업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 그게 이제 제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먼저 스마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이 뭐 스마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제조업 전 분야에 과감하게 접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생산 기반 차원에서는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같은 것들을 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화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요. 네. 뭐 온실가스 마찬가지고 미세먼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의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건 세계적으로 똑같이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시장들에서 우리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또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환경오염이 많이 이루어지는 과거의 제조 방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청정한 생산 방식, 그래서 클린 팩토리, 네. 또 청정 제조 산단 네.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이번 전략에 좀 담아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업종 간에 그리고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같이 네. 산업 간에 융합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네. 트렌드인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경제 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업종 간의 융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뭐 스스로 이렇게 협력과 융합을 잘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융합 얼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서 그 판을 깔아주고 또 융복합 해서 새로운 분야가 나오게 되면 이것들이 규제 때문에 좀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융복합화의 전형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네, 대표님 아닌가 싶어요. 아까 전에 조금 이제 화장품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군요.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그 지금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피부를 바로 진단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하고 네. 그 피부 타입에 맞게 그 솔루션을 이제 디파인을 해서 예. 거기에 맞는 화장품을 바로 제조해서 이렇게 소비자들께 바로 서비스하는 그런 전체적인 토탈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네. 현재 저희는 저희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인종을 커버할 수 있는 피부를 진단하는 알고리즘이 핵심 기술입니다. 아, 근데 원래는 또 기업인이 아니셨던 거잖아요. 제조업을 안 하셨던 네. 거죠. 예, 네. 제조업에 뛰어드신 지는 한 몇 년이나 되신 거죠? 제조업에 뛰어든 것이 스타트업을 시작한 시점하고 같고요. 네. 제가 2016년 12월 달에 저희가 법인이 생겼기 때문에 예. 2년 반 조금 넘어갑니다. 아, 몸소 어떻게 제조업에 뛰어드시니까 어떠세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있었던 큰 조직, 제가 뭐 LG전자연구원이고요. 네. 이었고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임상지원 팀장을 하면서 국가연구소하고 같이 화상
뻔리페어 그러니까 화상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피부로 치료하는 네. 그런 것들 의료기기 개발을 했었고요. 식약 처가하는 것까지 전 과정들을 이제 담당하는 네.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예.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사업 아이템에 그 아이템을 좀 잡았었는데요. 피부는 사람의 굉장히 부피가 가장 큰 중요한 장기이면서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확하게 피부과를 가서 몇십만 원 쓰면서도 내 피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쵸.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우리가 쉽게 쓰는 것이 매일 쓰는 뭐 로션이나 스킨 또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팩 뭐 1일 네, 1팩이라고 해서 많이 그쵸. 쓰잖아요. 예. 그런 솔루션을 적합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시장은 사실은 그 솔루션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네. 그 솔루션 중에 내 피부가 뭐가 맞을까는 네.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쵸. 몰라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과학적인 기반을 근거해서 네. 맞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고 예. 지금도 실현 중이고요. 예. 네. 그러면 지금 한 3년이 조금 안 되게 네, 제조업에 맞습니다. 뛰어드신 지 그 정도였는데 현장에서 정말 제조업에 뛰어드시니까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가요? 네, 우선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많이 겪게 되었고요. 네.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일단 자금의 문제. 네. 네, 왜냐하면 제조업을 하려면 우선 자금이 엄청나야 됩니다. 네. 어떤 벤처 캐피탈에 계신 심사위원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본인 소유에 한 10억 정도 꽂아두지 않으면 네. 제조업을 스타트업으로 시작하기 힘들다. 저는 그 말에 아주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저희도 뭐 기술력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받고 또 투자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은 회사들은 엄두도 못 내죠. 제조업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 깔려야 되는 거니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예, 이런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정부에서 발표했던 뭐 융복합화 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조금 더 솔루션이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기대가 됩니다. 지금 뒷부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이번에 대책 중에서 저는 되게 눈길이 가는 게 수출 계약서만 가지고 있어도 수출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렇게 가장 어쨌든 이렇게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출 계약서만 가지고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솔깃하실 것 같아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무역보험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종전에는 그렇게 계약서만으로 보증받고 이런 제도는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저희가 수출 대책을 추진하면서 좀 시범적으로 그걸 실시를 네. 하고 있고 이번 전략에서 이제 그 규모를 현재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한 1,000억 원 정도를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연간 한 5천억 원 수준으로 그걸 확대해가지고 대표님 지금 메모하고 계세요. 네. 지금. 그래서 그 무역보험공사나 뭐 이런 네. 쪽을 통해서 그 계약서만 가지고 제작 자금을 융자 받아서 제작을 하고 수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수출 기반으로 계속 그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 수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이번 전략의 목표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지금 세계 인류 상품 기업, 네. 즉 세계에서 점유율 1위에서 5위 정도 하는 기업들이 기업 개수로 한 573개 정도 있는데 네. 이거를 하여튼 장기적으로 1,200개 정도 수준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이 모두에 말씀해 주신 그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중소 중견 기업들 중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수준에 가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뭐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좀 지원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또 다시 이번에 비전 르네상스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 스마트와 친환경화, 융복합화가 이제 키워드라는 거는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력 산업이 사실 새로운 산업도 지속적으로 창출돼야 되지만 주력 산업도 지속적으로 또 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략도 하신다고 들었고 저는 그 다음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생태계 전반이 뭔가 제조업에서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저희 정부가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제조업을 둘러싼 이 기술이나 사람이나 금융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자체의 산업 구조가
보다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우리의 경쟁 수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신산업이 창출되고 또 주력 산업들이 품목 변화를 계속 해가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부분, 고부가가치 부분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조업을 둘러싼 산업 자체도 그렇게 바뀌지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인력, 그다음에 기술, 그리고 금융 뭐 이런 그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는 생태계들이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단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고용부, 뭐 산업부, 중기부 이런 이 인력을 수요하고 또 교육 훈련을 통해서 공급하는 부처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범국가적으로 산업 인재 양성 로드맵을 이제 만들기로 했고요. 또 이제 공학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산업계 수요에 맞게 기업들도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공학 교육 혁신 방안도 원래 마련이 됩니다. 또한 지금 제조업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그 근로자분들의 그 훈련, 재직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려면 계속 자기 개발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평생 교육 차원에서 재직자 훈련 기회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까지 정부 R&D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98%의 정도의 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숫자인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R&D 과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랄까 감시 체계나 뭐 이런 검증 체계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해 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는 우리가 이 추격형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샘플이 있었어요. 그냥 보고 빨리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실패할 확률이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앞에 별로 아무도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출발선상에 서버리니까 누굴 보고 따라하기보다는 새로운 우리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R&D 시스템도 좀 더 도전적인 걸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케미스트 프로젝트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원래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알케미스트 유럽의 연금술사들이 알키미스트가 연금술사라는 연금술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금을 만들겠다고 막 연구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 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대화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결과들이 축적됐다. 뭐 그런 뜻인데 이제 그런 알케미스트 프로젝트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좀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기술들을 선정해서 좀 도전적인 과제를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R&D 시스템 바꾸고요. 또 종전에는 R&D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과제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속도를 못 맞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속도전인데. 그래서 남이 가진 기술을 빨리 도입해가지고 추가로 개발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기술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을 좀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고요. 또 기술 개발 경험도 잘 축적이 안 됐습니다. 개발해버리고 나면 그 데이터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좀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도 이제 갖출 계획입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데 아까 안 대표님 금융 뭐 자금 말씀하셨고 우리 센터장님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금융이 정말 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제로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것을 대부분 이제 모태펀드나 이제 정책 자금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기로는 이제 뭐 비전 펀드 같은 그런 민간의 그 대형 투자 펀드들이 좀 조성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가 뭐 인센티브 구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같이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제조 창업이나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행 창구에서 이제까지는 계속 담보 중심으로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성이나 미래 성장성 뭐 이런 거를 봐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빨리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나와주신 분들이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대구, 구미, 부산 쪽에 이 우리나라의 산업 예,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 떠오르네요.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센터장님, 그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 과장님의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면 지금은 사실 한 세계 인류 기업이 573개 정도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이게 한 2030년쯤 되면 1,200개 정도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긍정적인 사람인지 지금도 세계 인류 기업이 600개 가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 되게 뿌듯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3배 이상 늘어나면 정말 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들어보셨잖아요. 거시적인 전략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정말 우리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뭐 특히 저는 뭐 자본시장에 있다 보니까 코스닥만 하더라도 히든 챔피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정말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이 기술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나한테 배운다고. 오늘 대표님도 그렇죠. 그런 거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특히 최근에 또 우리나라가 보면 이런 첨단 4차 산업혁명에는 좀 뒤졌다는 그런 좀 지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고 또 제가 또 자료에 보니까 스마트 산단 20개 지역 그다음에 인공지능 팩토리 2,000개를 만드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런 플랫폼이랑 소프트웨어랑 뭐 이런 경험들을 또 축적화 시켜서 또 데이터베이스 시키고 그걸 또 데이터 센터로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1,200개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중국만 가더라도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나왔죠. DJI부터 뭐 알리바바 그다음에 페이스타임 다 들어보신 회사들이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토대를 만들어주면 또 금융이 또 그걸 또 당연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또 어쨌든 뭐 왜냐하면 자본시장을 잘 활용해야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하나 짓고 2개 지어가지고 미리 지어놓고 수요 왔을 때 그거로 이제 극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승리의 DNA들을 많이 장착하도록 정부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시면 저는 충분히 뭐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지금 1,100개 인류 기업에 당당히 들어가셔야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근데 진짜 사업을 꾸려 나가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정책들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제일 먼저. 사실 그때 이제 대통령께 시연을 저희가 하고 빠르게 내려와서 선포식에 참석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알키미스트 정책이랑 그때 교육부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맞춤형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는 부분이 그 중에서도 가장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신가 보다 지금. 사실 R&D를 저희도 그 중기부 과제나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면 어떤 약간 자괴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과제를 위한 과제? 과제를 위해서 밤을 새게 되는. 그거 서류 준비하시고 평가 준비하시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과하다 또는 형식적이다라는 부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정부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허술하게 할 수는 없는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뭐 제도를 바꿔나가는 건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사실 이 자리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엑스맨 같은 분이 계시는데요. 공무원이시지만 육아휴직을 끝내고 지금 다시 출근을 하신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된 사무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청취자 눈높이에서 날카로운 질문해 주실 거예요. 김강수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들으시면서 대표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죠? 요즘에는 그 요기요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대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떤 피부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화장품까지도 직접 이제 맞춰서 배송을 해주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어떤 그 솔루션을 가지고 다양한 화장품 제조사들이 이제 그걸 받아서 뭐 OEM을 뭐 OEM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요기요에 있는 그런 식당들처럼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플랫폼에 대한 건 사실 많은 기업들이 꿈꾸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 화장품 회사들은 대량 공정이다 보니까 네. 맞춤형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체질 개선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우선 저희 릴리커버부터 이제 맞춤형 화장품을 스마트 팩토리화해서 도심 내로까지 확대시켜서 미래 제조 산업을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네. 이런 자리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시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자랑, 네. 광고. 예. 네, 저희는 제가 소개 드릴 때는 글로벌 뷰티테크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네. 아름다움도 그러니까 뷰티 시장도 뭔가 감성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거품이 좀 끼어 있었다면 네. 그동안 좀 과학적으로 본인 피부 타입을 실증해서 거기에 완전 최적화한 솔루션, 그러니까 화장품이 되었건 네. 어떤 또 다른 시술이 되었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이제 핸드헬드 타입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피부를 정밀 진단하고 네. 그것이 앱이나 웹을 통해서 내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내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남는 거죠. 네. 그 피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피부 상태는 변합니다. 네. 우리가 있는 환경, 그쵸.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받는 스트레스 양 뭐 이런 거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걸 최적화시킨 어떤 내게 꼭 맞는 처방전을 이제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예, 나만의 피부과에서 네, 맞습니다. 맞는 처방전 같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네. 네. 아까 잠시 언급을 드린 네. 것 같은데요. 제가 대형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는 의료기기 개발을 했었는데 피부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공부도 하게 되고 학회 발표도 하게 되고 네. 물론 제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련된 뭐 세포 시험이나 동물 시험이나 아니면 임상 시험까지 매니지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피부로 얻는 우리가 이렇게 대면을 할 때 잘생기고 뭐 예쁘고 이걸 떠나서 사실은 사람의 피부 낯빛을 보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욕망과 네. 본능적인 어떤 욕망들이 있는 거죠. 네. 건강하고 예쁘게 보이고 네. 싶은. 네. 그래서 피부를 정확하게 맞춤으로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니 네. 그거에 대한 맞춤보다는 사실 각각의 솔루션만 난무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맞춤형, 구독형 이런 경제가 뜨고 있고 거기에 맞습니다. 맞춰서 저희가 이제 좀 체질 개선을 한 좋은 테크 기업이 좀 되고 싶다 이렇게 네. 해서 그걸 정량적으로 이제 제가 잘하는 소프트웨어부터 이제 시작을. 지금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이 과장님이 눈이 네. 동그래지셨어요. 전 진짜 맞춤형으로 좀 케어 받고 싶어요. 지금 이게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케어가 필요하신 얼굴이에요. 경무에 너무 시달리는.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안색이 이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진짜 대표님 낯빛이 좋아지셨어요. 네, 대표님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여성분뿐만 아니라 뭐 그죠. 남성들도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요즘에 들거든요. 사실 그루밍 산업은 남성이 맞습니다. 정말 더 네. 그렇잖아요.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쵸. 사실은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 우리 센터장님께서야 뭐 좋으신 피부가 편이라. 계속 술을 많이 마시죠. 근데 조금 더 그럼 얘기를 여쭤보자면 네네. 저 굉장히 관심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네이버 쇼핑몰과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LG 그 전국 LG 라인에서 저희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해외로는 중국이랑 그 일본으로부터 선주문을 많이 받았고요. 네. 예. 벌써 이미 이제 스마트 팩토리까지 구매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오는 곳도 있어서 네. 예,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더욱 또 정부의 역할 같은 게 더 필요하신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이 과장님, 이런 지금 스타트업 특히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구독 경제, 공유 경제, 네, 사실 네. 스마트와 융복합화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 좀 더 제조업에 본인의 역량에 좀 집중하려면 어떤 게 또 지원책이 더 강화되고 마련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조업 르네상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단 그 인력이나 자금 그리고 제도 같은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게 있고요. 저희 이번에 전략에서는 그 정부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강화하는 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일단 기업의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국내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를 해서 네. 지금 이제 외국의 뭐 비용 조건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더라도 경쟁력을 국내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신산업이나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 같은 거는 뭐 획기적으로 좀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신상품인 경우에 물론 뭐 우리 안 대표님 회사는 굉장히 이제 수요 발굴을 많이 이제 네. 하셔서 네. 또 해나가지만 초기 수요 창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좀 굉장히 퍼스트 바이어로서 네. 혁신적인 제품을 먼저 사주는 네. 그런 역할을 좀 획기적으로 강화할 이런 계획을. 거 먼저 사주셔서 여자 공무원부터 지금 저도요. 그래서 네. 그런 역할을 강화하는 대책도 곧 마련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산단 같은 데서 먼저 적용을 해서 대대적으로 좀 실증을 해서 이게 효과를 검증하고 제대로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도 많이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사실은 제조업의 혁신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략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을 해서 네.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회의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태가 됐던 정례화하기로 했던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님, 예. 어쨌든 사실 물론 이번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또 일부에서는 그게 또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예. 어떤 대책이 발표됐을 때 뭐 완벽하게 다 칭찬을 받을 수는 당연히 없죠. 예, 근데 저희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이렇게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게 대책이 완결된 대책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또 시작 그리고 어떠한 포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번 대책 그리고 대책에서 지적하는 부분들 그리고 더 보완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사실 우리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가 포괄되어 있지만 네. 독일만 하더라도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아디다스 공장도 다 중국에서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을 다시 한 번 더 혁신하고 또 네.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것 면에서 되게 좋은데 또 직접 기업에 대해서 이런 아까 무역보험공사 얘기처럼 네. 그런 식의 구체적인 또 대안들도 많아서 네. 상당히 저는 괜찮은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직접 또 이렇게 정책 일선 책임자를 만나시는 일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어려운 그럼요. 일인데 네. 들어보시니까 어떻고 또 만나신 김에 네. 하시고 싶은 얘기. 네. 사실 그때 그 선포식에 영광스럽게도 자리를 같이 해서 직접 이제 네. 바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저희는 사실 Io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결합된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뭔가 디스포저블하게 제품이 서비스되는 것과 다 합쳐지다 보니까 사실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이제 회사를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 동력은 인력하고 자금이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더 같이 중요한 요소들도 많겠지만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운영하기는 그런 자금 조달이 조금 그러니까 당장 어떤 정부에서 어떤 자금 조달보다는 그렇게 벤처 캐피탈부터 시작해서 뭔가 투자를 하는 분위기가 네. 조금 더 좀 이렇게 포용적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인재들도 네. 젊은이들이 뭔가 안정적이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데 맞습니다.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체계부터 조금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네. 실무형 인재들이 좀 회사로 유입될 수 있는 쉬운 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저만 해도 네.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교수님들과 아는 기업체분들 다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방에서는 특히나 더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네. 부분들이 지금 대표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회 전체 시스템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더 신경 쓰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까 또 다르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시작인 거거든요. 뭐 완결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라는 시작인데 큰 아젠다의 정책을 만들어 보시니까 어떻게 이제 더 이것의 세부적인 걸 해가야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세요. 뭐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 네, 미래 비전.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진짜 큰 여정에 이제 첫 발을 뗀 겁니다. 네. 첫 발을 뗐고요. 이거는 정부가 단독으로 뭐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저 기업과 민간이 함께 힘을 결집해야 되는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민간이 힘을 모아서 좀 논의할 수 있는 전략회의를 빨리 구성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각 세부 전략도 거의 뭐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 뭐 해서 구체화시켜서 이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각 그 해당 부처들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우선 뭐 미래차 발전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인재 양성 로드맵은 어떻게 짤 것인지, 또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발표됐던 정책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이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 제조업은 정말 우리 미래를 열어갈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늘 어쨌든 들여다보는 고민하시는 분야지만 또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니까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 제조업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제조업 어려운 거 다 극복했고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잘 쫓아간 것도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돼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런 네. 차원에서 정부가 이렇게 좋은 또 역할을 해준다면 좀 더 힘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의 시대는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5세대 이동통신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 이런 산업이 또 새로운 동력이 될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또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사실 대표님 제일 주인공이세요 여기서. 네. 네. 제조업을 직접 하시는 분이 제일 중요하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뭐든 좋으니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사실은 창업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지속적인 굉장히 힘든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넘고 그래도 꾸역꾸역 진짜 1보 앞으로 갔다가 2보 뒤로 갔다가 지금 울컥하시나 보다.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는데 네. 사실 정말 저는 제 꿈은 뭔가 좀 혁신적인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게 꼭 그때까지 대표가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잘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들여서라도 저희 회사를 그렇게 키워 나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정부만의 역할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젊은이들이 조금 더 많이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와 자본을 가지고 그러려면 또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또 창업자들이 나오면서 또 제조업으로도 가고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조업 르넥산스의 슬로건이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저희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듣던 얘기였는데 이걸 다시 진짜 들어보니까 그래 좀 잊고 있었는데 정말 제조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근간인가라는 걸 또 지금 오늘 저는 이렇게 팟캐스트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우리 경제가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포식, 제조업 르넥산스 선포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면서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요.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중장기적인 제조업 청사진을 내놓은 것 분명 긍정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시작할 때이고 정부의 역할과 실행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죠, 이 과장님. 네. 하지만 국가 경제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인 만큼 민관이 협력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과장님,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 기업 대표로 자리해 주신 릴리커버 안선희 대표님, 세 분 긴 시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 전문 팟캐스트 산소통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